제가 이게 대중 강연을 많이 잘 안 하는데 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부담스럽냐?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빠듯한가? 70년 분단 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의 분단을 한두 시간에 이야기를 끝낸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분단은 이미 생활이죠.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 분단이라고 합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 그 이야기를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분단이 어떻게 고착화되었는지, 분단의 실체적인 이해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통일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도 거의 들어본 바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분단 사회는, 분단 체제는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 교육을 하고 있지 않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대학생분들한테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통일부 홈페이지 가보면 1989년도에 국회에서 공포했던 30년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존재했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 통일 방안의 명칭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국민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국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혹시 그러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남과 북은 이미 18년 전에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 남북은 이미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사실은 모릅니다. 국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단은 분단의 폐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은 통일과 평화의 절박한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죠. 분단의 본질이고 분단의 속성입니다. 이 분단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100% 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죠. 분단이 분단의 폐해를 가르치는 순간 분단 체제는 허물어집니다.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역정된, 아주 웃기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 학생들하고 5시 50분까지 딱 1시간 10분의 시간을 가지고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하기 전에 5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전체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엑기스들만 뽑아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사회적인 거대 담론에 대해서 크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 북한, 개성공단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평소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정신적 폭력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분단 체제가 가리고 있는 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살아가면서도 분단의 폐해나 분단이 무엇을 왜곡하는지, 무엇을 오도하는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애초부터 지금까지 늘 분단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죠. 전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단 체제는 문맹, 큰 맹처럼 북맹을 일반화한다. 북에 대한 총체적 무지, 북맹을 일반화한다. 왜냐? 분단 체제 자체가 적대적 분단 체제, 대립적 분단 구조이기 때문에 북은 왜곡의 대상이죠. 오도의 대상이죠. 그냥 나쁜 놈이면 됩니다.
루즈들, 찌질이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학생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없습니다. 상징화시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어마무시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개성공단 사례를 한번 던지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겠죠?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시죠? 보입니까? 개성공단을 말씀을 드리면요. 남북경협, 남과 북의 경제협력, 남북경협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면요. 우리가 북측을 한 10년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가장 먼저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테니까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보자.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최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적대적 군사적인 긴장을 넘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는 당시에 2000년 8월에 합의를 할 당시에 평화를 제도화시키자, 평화 프로젝트, 경제를 번영시키자, 경제 프로젝트,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게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서 개성공단을 시도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뭐 여기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공단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만은 툭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10년을 설득했는데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상식으로서 북측이 개성공단을 왜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냐? 북측에게는 개성공단이 달러 박스잖아, 돈줄이잖아, 이런 답변들을 합니다. 그 답변이, 그 사실이 경제적 관점에서 북측도 공단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일까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이거 참 간단치 않죠?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돈줄과 달러박스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박스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세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기반시설을 닦았습니다. 당시에 이 1단계 100만 평, 사실은 전체는 2천만 평인데요. 1단계 먼저 100만 평부터 했습니다. 1단계 100만 평을 기반시설을 닦았던 것은 우리 남측의 토지공사, 지금으로 보는 LH죠. 2003년도에 LH가 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측의 입주 기업들한테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그리고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에 100% 분양을 다 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분양은 다 끝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2.8대 1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 그리고 상업용지 45만 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분양을 다 끝내놓고 나서 북측에게 물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만났기 때문에 토지값을 주겠다, 땅값을 주겠다. 땅값을 얼마를 줄까라고 물었습니다. 북측은 땅값을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예, 북측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곳이다. 그냥 공짜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넘어서 해주, 남포, 신의주, 함흥, 원산, 향후의 남북 경협의 공단들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상징적인 개성공단에 대해서 땅값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상징적 수준에서나마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죠. 안 받겠다. 줄게. 북측이 우리가 그 제의를 했을 때 북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상징적 수준에서는 받겠다. 어느 정도를 요구했느냐면요. 이 개성공단 2천만 평은 원래 북측의 서부전선에 주력 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2군단 산하에 보병사단인 6사단, 그리고 64기갑사단, 62포병 여단, 총 6만의 주력 군 부대, 정예 군사 부대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군 부대들을 기존의 위치에서 북측 송악산 뒤쪽으로 10에서 15km 정도 물리면서 군사의 기지를 경제의 기지, 평화의 기지로 바꾸는 것이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북측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적 수준에서나마 받겠다라면, 주겠다라면 우리 받겠다. 6만의 군 부대를 10km, 15km 물리는데 이 군사시설과 군 부대를 옮기는 지작물 철거비 명목으로 1제곱미터당 $1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러는 우리가 주장해서 개성공단의 기축통화로 만들었던 통화입니다. 남측의 원도, 북측의 조선원도 아닌 달러를 기축통화로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측은 1제곱미터당 $1, 1달러면 되겠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돈줄과 달러박스의 기존 인식으로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됩니다. 북측이 돈의 관점에서 애초에 이것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불렀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계산해 보면 $1가 사실 안 됩니다. 1제곱미터당 한 900원 정도에 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측이 경제적 관점에서 공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의 산업 구조로 봤을 때 20년, 30년 전부터 산업 경쟁력을 잃었던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의류, 봉제, 전기전자의 조립, 단순 조립, 노동 집약적인 하청 업체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대부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에 나갔다가 중국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다시 유턴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보다 더 낮은 저임금을 찾아서 북측으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될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책정할 수 있을까가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2003년도 상황인데요. 최초에 이 남북 경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와 산자부를 연합을 시켜서 동남아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데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 지역의 임금 수준들을 조사해 오라. 조사를 해왔어요. 그 임금 수준을 가지고 여기에 직접 들어가게 될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하고 공청회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었어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최소한 개성공단이 중국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책정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중국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져야 된다. 고도경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를 지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비교 있어야 된다. 이게 물음이었습니다. 2003년 상황입니다. 당시에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은 월 한 달에 북측 근로자들한테 200에서 250불 정도,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북측과 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협상장에서 북측에게 200불을 제한하고 250불 안쪽으로만 타결이 될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00불을 제한했을 때 마지막 그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지시라고 하면서 제안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북측은 월 얼마를 제안했을까요? 북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에 정신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다. 월 50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00불을 제안했어요. 북측은 50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불이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한 달 기본임금 5만 원. 북측 근로자들의 2004년도 실질 임금은 얼마인가? 기본급 50불에 연장, 야간, 특근을 다 해서 그들은 한 달에 2004년 기준으로 6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6만 3천 원은 퍼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6만 3천 원도 퍼주기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한 달 실질 임금으로 6만 3천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런 것은 알리지 않죠. 6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6만 3천 원 중에서 진짜 그 임금에 6만 3천 원의 일부를 떼서 진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을까요? 참 간단치 않은 이야기죠. 세 번째 논거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돈줄과 달러박스의 관점에서 공단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세 번째 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법상 말입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이 임금은 50불 기본 임금은 매년 7월 달에 임금 협상을 해서 다음에 기본 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무리 많이 올려도 5% 이상은 못 올리게 만들었어요. 임금 상한율을 5%에 묶어두었습니다. 2004년 7월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은 50불이었어요. 거기에 연장, 야간, 특근을 해서 소위 6만 3천 원을 받아갔습니다. 2004년 7월에 최초의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임금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입주기업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5%까지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몇 프로 올려줄까요? 북측이 5%를 요구할 것 같은데 몇 프로를 올려줄까요? 물었습니다.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현재 50불에 5% 다 올려줘봐야 2.5불밖에 안 된다. 2,500원인데 일단 좀 잘 먹입시다. 그냥 다 올려줍시다. 5% 다 올려줍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협상장에 들어갔습니다. 물어봤어요. 북측에게. 몇 프로 올려줄까요? 기본임금 5%, 2.5불인데 몇 프로를 줄까요? 물어봤습니다. 북측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측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에 정신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것이다.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 정착이 덜 된 것 같다. 원래는 동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북측은 50불의 기본임금을 그들 스스로 3년간 동결을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돈줄, 달러박스라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달간 노동의 대가로서 그들이 받아갔던 금액은 아침 7시 반에 회사 나와서 밤 9시까지 그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한 달에 그들이 받아갔던 금액은 6만 3천 원입니다. 일당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돈줄과 달러박스로 표현하면서 퍼주기라고 오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분단체제 속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력이었던 이 업주기업, 우리 입주기업들은 6만 3천 원의 실질 임금을 주고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이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국책은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 즉 돈줄과 달러박스에서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진실인데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적대적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분단구조이기 때문에. 분단체제는 진리니, 정의니, 윤리니, 도덕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은 나쁜 놈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미지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이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분단체제는 매우 위험해지죠. 공단의 가치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말씀부터 이 경제적 가치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1을 투자하면, 개성공단에 1을 투자하면 최소 20배, 30배를 가져옵니다.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인 이 GDP 기준으로 20, 30배를 가져오는 곳이에요. 전 세계 이 정도의 공단은 없습니다. 이 단순한 팩트도 국민들 속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평화의 가치가 있죠. 상호 존중, 공존, 공영, 평화 번영의 장입니다. 세 번째는 안보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은 남측 근로자 1,000명에서 3,000명, 북측의 근로자 5만 5천 명이 일상적으로 365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체제와 제도가 다른 남과 북이 70년의 체제와 제도의 다름들이 생활 양식과 가치 규범과 사고방식과 관습과 문화를 많이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개성공단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생산하면서 서로를 배워갔습니다. 말도 배워가고 사고방식도 배워가고 옷 입는 모습 모든 것들이 한 울타리 속에서 서로 닮아갔죠. 융화되어 갔죠. 이미 그곳은 통일 평화의 미래적 문화들이 매일 투영되었던 곳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같이 생활해 보니까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오해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몰랐기 때문에 경계했고 몰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적의감과 우월감과 사실은 오만도 있었죠. 폄훼했죠. 찌질이들로.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양식과 가치 규범이 사고방식이 다를 뿐 그냥 대부분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데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던 기적의 공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단체제를 심화시켜야 되는 일군의 세력에게는 반드시 닫아야 되는 공간이죠. 그렇게 결국 닫혀버렸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 가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지금 보이나요? 남북경협 우리가 제안했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였다. 북은 왜 했는가? 아직도 우리는 북이 개성공단을 평화의 제도화가, 평화를 제도화시켜서 했다. 이 말들을 감히 어디에서 말 못합니다. 분단체제는, 엄혹한 분단체제는 메카시즘, 레드 컴플렉스, 정부, 좌빨의 담론들이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지배하죠.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그것이 실제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용기를 낼 수밖에 없죠. 엄혹한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분단의 몰 가치성입니다. 몰 합리성이죠. 사실은 비정상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실입니다. 예, 이 사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당의 100만 평의 모습이었고요. 개성공단 이 사진이 선명도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이면 애초에 남과 북이 개성공단 합의할 때는 말입니다. 2003년에 착공해가지고 2012년이 되면 남측의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규모의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남북의 합의였습니다. 약 5천 개 정도, 연 500에서 1천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엄청난 대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존의 합의였지만 2008년부터 남북 당국 관계가 비정상화되면서 공단도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면서 결국 다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관점, 경제의 관점, 안보의 관점, 통일의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평화도, 안보도, 통일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보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안보, 남북의 군사안보적 긴장이 고조될 때 완충장치, 안전핀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휴전선에서 NLL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5만 5천 명과 남측의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성공단 때문에 이 군사적 충돌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리적으로 완충을 해줘요. 안전핀의 역할을 했다고요. 이것을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만의 군 부대가 10km, 15km 북상했다. 현실적으로 휴전선이 북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공단 자체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공단의 물리적 작동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자체가 억눌려 있었다. 평화가 제도될 수 있는 굉장한 기제였죠. 그래서 평화를, 안보를,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화니 안보니 통일이니 거대 담론 말고 우리 입주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얼마나 돈이 되는가 몇 가지 사례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대 30의 효과, 1억 불이알 투입해서 GDP 기준 30% 이상 생산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 대체공단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저 두 문장은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당국관계가 정상적인 시기에 개성공단은 진짜 어마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6만 3천원 플러스 그들의 양질의 노동력, 고품질 구현 능력, 생산성, 이직률 거의 없다라는 것. 여러 많은 조건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비슷한 두 개의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산에서 신발업종에서 아주 유력한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는 베트남을 가고 한 업체는 개성공단을 왔습니다. 베트남 간 업체가 회사의 규모라든가 역사가 더 높아요.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베트남 간 기업이 개성 간 기업보다 현지 투자 규모가 2배가 넘고 고용 인원도 거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14년, 15년 3개년 평균은 순이익을 내봤을 때 개성공단 기업이 베트남 기업보다 순이익을 5배 정도 더 내더라. 엄청난 사실관계들입니다. 베트남 간 기업은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보다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 경제적 경쟁력을 가진다. 어디가? 개성공단이. 이러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10개의 업체를 평균 내봤습니다. 어떤 평균이냐? 개성공단에서 1억 원어치를 생산액 1억 원을 만들어내는데 북측에 전달되어지는 모든 현금 57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노임
사회보험료, 보험료 조세공과금 등 다 포함해서 570만 원인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임가공했을 경우에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비교 자체가 폭력적 상황이에요. 경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저임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은 뭐냐?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옆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없어요. 최초에 부여받은 그 업무를, 그 임무를 일관되게 계속합니다. 누구나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6만 3천을 받았다 그랬죠. 2015년 기준으로 그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북측이 최초로 5%를 올려달라고 했던 애가 2007년도입니다. 5% 올려줬습니다. 2007년부터는 매년 5%씩 올려줬습니다. 5% 계속 올려줬어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한 달 기본임금은 73불이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됐습니다. 8만 원에 연장, 야간, 특근을 다 했을 때 플러스 간접 임금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 달에 약 600만 개 정도의 초코파이가 들어갔습니다. 초코파이는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시킨다. 그러려면 90원짜리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간접 임금비를 다 포함해서 임금, 간접 임금이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5만 원이면 북측 근로자 한 명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있죠.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한 달 실질 평균 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평균 180에서 200을 받습니다.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북측 근로자 1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소위 말하는 저임금을 보고 들어갔던 그분들의 말로는 이걸 노임 따먹기라고 합니다. 노임, 저임금을 보고 들어갔던 우리 입주기업들은 공단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저런 공단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남측에서는 8,300만 원이 드는데 북측에서는 57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누가 안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엄청난 곳이죠. 왜 이 단순한 팩트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국민들은 몰라야 될까요? 가려졌습니다. 가려졌습니다. 알아야 되죠.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이미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초기에는 우리한테 엄청난 시장이었죠. 이미 중국은 IT조차도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R&D든 뭐든 모든 조건 속에서도 힘듭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분단 경제를 넘어서 남과 북이 상호 경제 협력을 하는 개성공단 방식의 평화 경제, 저는 그것을 평화 경제라고 합니다. 분단 경제가 아닌 평화 경제로 갔을 경우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는 이 평화 경제만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20년, 30년 전에 경쟁력을 잃어서 도태했던 업종들이라고 그랬죠. 아주 영세한 하청 업체들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없고 마케팅 능력이 없고 그냥 간의 수급적 수준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봉제공 5명, 6명 고용했던 사람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500명, 700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그 저임금을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조차도 개성공단에서 2년, 3년이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숙련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업종 말고
지난 20년,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IT, 철강, 조선, 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 이런 업종에 업종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에 기술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폭발하는 경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눈에 보여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느냐? 우리는 개성공단을 해봤거든요. 이론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모델이 아니고 실정적이고 체험적으로 개성공단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방식이면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남북경협을 해야 된다.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자. 그것이 블루오션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적대적 분단 체제, 대립적인 남북 당국 관계 속에서 다 묻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평화 경제로 가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의 복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말 6월 초에 미북, 북미 정상회담도 있겠죠. 지난 70년 분단 체제를 유지해왔던 논리적 근거였던 전쟁 상태를 끝내지 못했던 휴전, 전쟁을 쉬고 있었던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는 정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남과 북이 평화경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바탕, 배경이 될 겁니다. 아마도 현재 작금의 이 상황들이 너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판세이고 기세입니다. 프레임이에요. 누가 협상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북미 간에도 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은 같이 간다. 그러면 역사는 그 전과 후로 나눌 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학생분들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11년 전 그때는 어렵겠죠. 2007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다녀왔던 200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다녀왔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느냐? 5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시절이었어요. 2008년, 2009년 전면 차단되면서 단 한 명도 왔다 갔다 못합니다만은 2007년 14선언 당시에 약 5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측을 다녀왔던 그 시절이 계속 확산되었으면 지금쯤 수백만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것이 정상이겠죠. 이 정상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따라올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판세이죠.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성 속에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실질적인 냉전의 마지막 고도였던, 마지막 섬이었던 남과 북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속에서 무너져 갑니다. 몰타회담 속에서 1990년대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땅만은 유일하게 휴전협정 속에서 분단체제가 유지되었죠. 그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세계사적인 흐름이고 조류이다. 그 평화의 시기를 남북경협으로서 기반을 탄탄히 해가자. 이런 것들이 평화경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노동력 생산은 고품질 이것들은 개성공단이 가지는 엄청난 경쟁력들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은폐되어 있었어요. 이제 공유가 되겠죠. 다시 열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개성공단을 반드시 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관점, 아무리 제재 이런 것들을 타고 넘어서 공단을 재개하고 정상화하고 제2차, 제3, 제2, 제3의 개성공단들도
기존의 합의처럼 착공을 하고 그런 시기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타고 다녔던 한 340대 정도의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입니다. 공단의 모습들인데요. 사진이 흐려서 1당에 100만 평의 모습들입니다. 천연잔디 구장이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이미 풀밭이겠죠. 개성공단은 안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개, 바람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의 사진들입니다. 공단의 소방서인데요. 남과 북이 같이 소방대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소방서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은 남측분이 하시고요. 소방대원들은 북측 소방대원들을 활용했습니다. 네, 남측에서 들어가는 차량 형님들이고요. 북측의 근로자들은 5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6만 3천 원에서 12만 원을 받았던, 15만 원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의류 봉제가 한 60% 되는데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의류는요, 우리 전체 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의류의 30%가 개성공단산이고요. 전체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고퀄리티, 높은 가격의 제품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산은 대부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곳이죠. 엄청난 곳이죠, 사실은. 우리 학생들 교복의 35%, 40%가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업간체조하는 모습이고요. 오전, 오후에 10분씩 나와서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식당의 모습이고요.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측 사람들은, 우리는 음주 가무가 능하죠. 북측 사람들은 집단 가무가 능합니다. 술을 별로 안 먹더라도 집단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거 굉장히 능합니다. 남측, 우리 북측 근로자의 체육대의 모습이고요. 남측, 우리 체육대의 모습입니다. 체육대 하던 모습이고요. 북측 근로자들이, 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타가소, 우리가 공급했던 간식들입니다. 북측이 우리 초콜릿 대체제로 자기들이 만든 초코파이입니다. 지금은 북측이 2, 3년 전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북측 장마당이라든가 나가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메이드 인 DPRK입니다. 북측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은. 매일같이 협상하던 모습이고요. 네. 이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10월 4일 날 평양에서 14선을 하시고 서울로 귀환하시던 길에 개성공단 들러가지고 방명록을 쓰시고 남과 북의 근로자들을 세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었습니다. 방명록에 뭐라고 썼었냐면요.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민족의 선각자들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분단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공단은 여러분들은 단순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상품, 통일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랬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셨고요. 여러분, 독일 통일의 주역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라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책사가 바로 에곤 바로입니다. 에곤 바로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평가했던 한 문장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별로 소개되지 않고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에곤 바로는 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방식은 전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정책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에곤 바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지켰던 남측의 주재원들, 북측의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 누구도 평안이, 통일이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생산하자. 열심히 경제활동하자. 신압으로 평화가 와 있었고 안에는 이미
모든 노예들이 이해로 넘어가 있었어요. 경제적 활동만 열심히 하자. 민감한 시기일수록 더 서로에 대해서 정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생산활동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나브로 이미 평화가 통일이 와 있더라. 저 개성공단을 보면 남과 북의 통일이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은 그만큼 흥분되는 거죠. 우리가 적대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만나서 생활 양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해되어지는 과정들, 바로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이 매일같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참으로 어마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치들이 평화의 가치, 경제의 가치, 안보의 가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 이 엄청난 가치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것을 제대로 알려내면서 공단은 다시 재개 정상화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국민 행복이 거기 있다, 그곳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일식당, 소방서, 커피숍, 도서관, 은행, 편의점, 면세점, 이 모든 것들, 커피숍, 개성공단에 없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서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죠, 사실은. 예. 통일 평화문 형성.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다름과 차이들이 상호 관용적으로 존중되면서 교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되어지는 평화의 공단. 이들아, 저는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북한 학자입니다. 북한 학자가 진짜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과 남북한 국장 그리고 비서관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에서 체류하면서 대북협상을 전담을 했었더랬습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직접 그곳에 체류하면서 북측을 체험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대통령을 모시고 소위 말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하다가 대통령께서 유수의 장관급 스태프들에게, 보좌관들에게 회의를 하시다가 왜 그렇죠? 북이 왜 저러죠? 왜 말입니다. 왜? 세 번만 왜를 물으면 30년, 40년 대북 사업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거의 아는 바가 없더라. 분명히 수준의 차이일지언정 잘 모르더라. 그래서 숙제하는 심정으로 왜 모를까? 진짜 왜 모를까? 소설로서 그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체험적으로 북측의 체제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작동 운영 구조라든가 그들의 국가 전략이라든가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 방식, 왜를 그들 속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답변이냐? 진짜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 왜 그들은 진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려고 하는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도발을 하면서까지 왜 그러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논거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발했네, 나쁜 새끼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순간 분단체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들이 안 쏴도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해 주는 것,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북의 국가 전략과 그네들의 대남, 대미 전략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작심하고 북측을 들어가서 북측의 체제 속에서 4년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북한 무지에 빠져 있다. 분명히 너무 심각하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가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더 촉발시키고 있다. 알아야 된다.
이 정도의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북을 알게 되면, 온전히 실제하는 북을 알게 되면 사실은 평화가 보입니다. 그 말씀 정도 드리고 강의를 끝낼까 하는데요. 문제인식 수준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전체 7개 챕터의 한 챕터만 끝냈을 뿐입니다. 분단도, 통일의 개념과 과정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단을 살아갑니다. 이 분단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100%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말았으면 싶은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분단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단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가 뭐냐? 이 땅의 우리 분단은, 이 땅의 남과 북의 분단, 우리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요된, 강제된 외세가 가른 분단이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남과 북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38선을 긋지 않았어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이 땅을 갈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갈랐습니다. 똑같은 이치대로라면 일제를 갈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갈라짐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죠. 중요한 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단의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나뉘어짐을 당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78개 국가입니다. 그 78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분단되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는 그들의 국익 때문에 갈랐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합쳐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없었던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고착화하고 구조화하고 체제화시켰죠. 남과 북은 거기에 동원되어졌습니다. 엄존하는 현실이죠. 이 분단의 본질을 보면 평화도 보입니다. 통일도 사실 보입니다. 분단의 본질을 잊지 말자. 이 분단은 우리의 분단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그리고 누구에 의한 분단일까요? 그 본질을 분단 정치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식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 통일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입니다. 89년도에 발표가 됐고 국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엄존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평화가 통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은 체제가 제도가 하나가 되고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한 사람이 대통령을 뽑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은, 눈앞의 통일의 개념은 평화가 통일의 개념입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오랜 화해협력의 시기, 수십 년에 걸친 화해협력의 시기, 즉 평화 공존의 오랜 과정이 통일이더라. 한마디로 평화가 통일입니다. 통일에 동의하십니까? 힘드시죠? 평화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합니다. 평화에 동의할 수 있으면 통일에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과 북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남과 북에는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6.15도 14도 폐기된 선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효한 합의입니다. 내팽개쳐지지 않았습니다. 방치됐을 뿐이죠. 6.15가 살아있고 14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는
목전에 있습니다. 북미 간의 평화도 이제 곧 실현이 되겠죠. 통일의 개념을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인식한다라면 충분히 모든 상상이 가능합니다. 평화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잖아요. 한 가지 마음만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남과 북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다름으로서, 차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줄 수 있으면 그것이 평화이고 통일이더라. 통일비용론은 허구입니다. 통일비용론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평화의 과정에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과정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상호 윈윈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푸어오는 경제가 있죠. 상호 존중의 마음, 정신, 태도 그 하나이면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이더라 라는 말씀 정도를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정신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 정부는 신경제지도구상부터 해서 모든 통일 정책을, 대북 정책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70년 분단 체제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은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뭐라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북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 뭐라도 괜찮습니다. 남과 북이 그 통일 그거를 할 때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극심한 경제 차이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의 경우 이제 그 아까 북이 경제적 관점으로 이제 다가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게 좀 많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데 극심한 경제적 차이가 문제가 될까요? 평화 공존인데? 근데 실제로 독일의 사례를 봤어도 이게 경제적이라는 문제를 아예 무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독일의 통일 방식에서 우리가 독일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 하나가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은, 독일의 통일은 우리는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죠. 독일 사람 누구도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뭐냐? 동독과 서독, 서독과 동독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독 의회가, 동독 국민들이 서독과의 통합에 동의했고 의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통일입니다.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우리는 그것을 왜곡했죠. 경제적으로 잡아먹었다. 부차적인 이야기죠. 지금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퍼주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통일의 개념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쳐서 수십 년간 평화공존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으로 갑니다. 남북연합은 뭐냐? 남측의 지역정부, 남북 양측의 지역정부가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층에 그냥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3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통일평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떤 거냐? 경제협력이 상호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고도화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통일비용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이런 겁니다. 북측의 도로율이 군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측의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북측의 도로율을 남측에 75%까지 올리는데 시설비만, 국토가 토지 수용비라든가 노동력 안 들어가니까요, 시설비만 한 1,000조 정도 합니다. 우리 중동 특수에 한 100배 정도 합니다. 그 정도의 도로를 깔 때 우리는 북측에 자원을 가지기로 했죠. 자원을 가져오기로 했죠. 남과 북이 윈윈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쪽에다 퍼줄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이 윈윈이에요. 오히려 이 경제적 격차가 우리한테는, 북에는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흡수 통일론적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흡수 통일론적 관점에서 통일비용론은 뭔지 아세요?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에 2,500만의 인민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올리는데 그네들의 사회 보장을 다 담보하는데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도 그렇고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도 그렇고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이 통일과 평화가 왜 필요하죠? 국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복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적 격차가 우리들에게 통일 과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그 통일은 없는 통일입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통일의 개념은 평화공존이라고 보세요. 평화공존. 평화공존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여줄 수 있는 퍼주기성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격차는 별로 의미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실 건데요. 저 질문 하나만 더 들어도 될까요? 아까 이제 북한의 자본을 저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북한의 자원의 경우 이제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강탈을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왜곡입니다. 거짓입니다. 아, 그건 거짓인가요? 강탈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합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슬라이드 안 보여줬는데요. 2014년도에 북한과 러시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MOU 체결했느냐? 북한의 전체 철도 연장이 5,400km입니다. 그중에 3,700km의 철도를 개보수 현대화하는데 러시아는 향후 1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 250억 달러를 어디서 충당하는가? 러시아가 북측의 자원을 가져가서 팔아서 충당한다는 겁니다. 강탈이라고 한다? 전혀 거짓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주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국가의 자원을 강탈해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무상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북측에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발전소, 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반 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두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측의 SOC에 들어가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각종 지하자원, 탄광들을 30년 독점권, 50년 독점권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유무상통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 2007년 14선언에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겁니다. 2007년 14선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북측의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북측의 자원지대에다가 재련소를 만들어서 선광이 아닌 재련을 해서 수출하고 그것을 남북이 나눠 가진다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 2007년 14선언이 부정된 자리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적 상황이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해되세요? 강탈은 없습니다. 유무상통입니다. 그들이 윈윈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혹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관심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일 겁니다. 일자리일 거예요. 취업일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예요.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평화가 인권이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단 경제 속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엄청난 레드오션이에요. 평화 경제는 지난 70년 분단 체제에서 막혀 있었던 블루오션으로서 평화 경제가 다 담보할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북측은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구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 국가가 아니에요. 자급자족의 자립 경제예요. 우리의 대외지향적인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 국가 전략과 북측의 자급자족 자립 경제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간 북측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남과 북의 경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번영의
제2의 한강의 기적, 그들은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평화경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상호 존중 좀 말하면 됩니다. 상호 존중하자.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하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존중하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언론들을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이것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어제는 블레싱이라고 그랬지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비핵화 다 한꺼번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분단체제가 이제 종말을 고할 시대사적인 흐름에 와 있습니다. 그냥 그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간의 엄혹했던 북미, 남북, 한미 관계의 결절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삶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